네, 2부. 야, 미드폼 쇼폼이 대세라는 얘기로 지난 회차에서 일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미드폼을 가지고 한 달 넘게 녹음하고 있네요. 한 해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네. 새해 인사도 못하고. 우리 저기 백곰님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데이비드 백곰님 아닙니까?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 우리 인사도 못하고. 아니, 백곰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이비드 백곰님. 그래도 우리한테 꾸준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이분밖에 없어요. 데이비드 백곰님이 아니었네. 죄송합니다, 데이비드 백곰님. 맞나? 맞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이비드 백곰님. 아무튼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너무 바쁜 관계로 한동안 녹음을 못했습니다. 진짜 평생에 이렇게 바쁜 때가 있나 싶거든요.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 제 에피소드 7 병고까지 했는데 무슨 얘기까지 하다 끝난 줄 아세요? 아니요. 직원을 무능하게 만드는 방법에까지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8이 오온성고.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냐? 발음 한번 해봐. 오온성고. 오온성고. 다들 잘하네. 오온성고. 육체와 정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을 뜻하는 오온성고가 바로 에피소드 8입니다. 보다가 나 이때쯤 가니까 좀 드라마의 색깔이 좀 변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전체적인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코믹 터치의 가벼운 에피소드별로 전혀 다른 얘기가 벌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가벼운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뒤로 가면서부터 좀 에피소드성 좀 약해지더라고. 맞아요. 그러다가 이 오온 선고에 이르러서는 얘가 특이점이 왔나 싶은. 왜냐하면 신체가 바뀌는 일을 겪는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네. 형과 동생이 몸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었다고. 그 정신이 바뀐 겁니까? 몸이 바뀐 겁니까? 아침에 형은 형 방에서 자고 동생은 밤에 형은 형 방, 동생은 동생 방에서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동생이 동생 방에서 일어났지만 정신은 형이었죠. 네. 그럼 정신이 바뀐 거죠. 네. 정신이 바뀐 걸로 합시다. 그렇게 정신이 바뀌고 그리고 또 그걸 넘어서 그 사짱과도 정신이 이 셋이 막 오락가락 왔다 갔다 바뀌는 그런 에피소드가 이 8번에서 에피소드 8 오온선고에서 나오죠. 근데 왜 오온선고냐? 사짱은 자기가 여자기 때문에 못하는 일, 억울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례로 자기네 집에 와서 미역을 강매하고 가는 맑기 어두운 노인 사장 혼자 있을 때 와서 미역을 반 사기식으로 떠넘기고 가는 그 미역 판매상이 밉고 자기가 남자면 당장이라도 쫓아가가지고 잡아서 족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밉고. 그런 와중에 정신이 바뀌어서 형의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형의 몸으로 들어갔더니 야 이제 됐어, 저놈을 잡아서 혼내줄 수 있어야 했는데 50견이라 팔이 안 올라가서 그놈을 때리지 못하고 동생 몸으로 또 이제 들어갔는데 동생 몸에서는 이제 몸이 젊어서 잘 뛰어줘 막 팔도 잘 올라가 했는데 몸에 밴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 본성 때문에 도망치기 바쁘고. 도망치기가 바쁘고 저도 자기도 모르게 도망치게 되고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오온선고. 오온선고는 그래서 그 자신의 내부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뭐 생로병사는 외부에서 오는 고통이죠. 네. 오온선고는 내 마음, 내부, 정신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가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서 고통스러운 거 좀 있습니까? 나는 제일 나 아침에 잘 못 일어나거든. 맞아요. 아침에 진짜 못 일어나요. 근데 보통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려면 6시에 일어나야지. 씻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해서 출근하는데 8시 반쯤에 일어나요. 항상 2시간 반을 더 자는 거지. 많이
5분 10분 왜 늦습니까? 그거 늦을 바에 일찍 일어나지. 이왕 늦는 거. 그래서 보통 8시 반쯤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그대로 나가요. 옷도 입고 자. 입고 자고 그대로 신발 신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무실 가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그 저녁에 근데 늦게 주무시잖아요. 뭐 12시 1시 뭐 이때쯤 자죠. 근데 늦은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 정도면 그렇네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마음에서 오는 고통은 아닌데 어쨌든 잠에서 내가 잠을 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것도 어쩌면 그 육체, 잠은 육체라고 봐야죠. 육체에서 오는 거라고 봐야죠. 세계에서 오는 어떤 고통이니까 오온성고는 색수상행식, 이 육체, 감각, 생각, 행동,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오는 고통이니까 또 오온성고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없습니까? 쟁이? 비슷한 걸로 저는 일요일날 낮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한두 시간만 자야지 밤에 잠을 잘 수 있는데 한번 잤다면 3-4시간씩 나도. 자는 거예요. 한두 시간 잘 거 왜 자? 아니 그리고 중간에 막 뺨을 때려서라도 깨워달라고 부탁을 해놓고는 누구한테? 남편한테요. 결혼하셨습니까? 네. 근데 진짜 깨워도 못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일요일이 지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밤에 자야 되는데 아니요. 그냥 하루가 자다가 없어져서 막 하루밖에 없는 휴일이 이렇게 자다가 지나간 것 같아서 너무 괴롭고 그래서 낮에 안 자보려고 커피도 마셔보고 그러면 이제 또 안 자는 날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또 생각하면 자면서 피로를 풀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주일 버티는데 네. 이게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이러고 있는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튼 낮잠을 조절하지를 못하겠어요. 그것도 역시 색에서 오는 네. 오온성고입니다. 색에서 오는 고통이니까 뭐 이런 거 있어요? 육체, 감각, 생각, 행동, 마음 등에서 오는 고통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감각? 기침하지 말라는데 자꾸 기침을 하잖아요. 맞아, 안 돼요. 감각 식도 역류 때문에 그리고 어디 잘 보시는 바늘을 댓글 삼켜 달아주세요. 침을 삼켜봐. 들어가서 다 고쳐주지 않을까. 저는 또 하나는 이거는 행동에서 오는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마음에서 오는 거인 것도 같은데 제가 말을 시니컬하게 하지 않습니까? 못된 버릇이. 네. 특히 저 아침 시간이 제일 오전 시간 한 9시에서 11시 그 사이가 기분이 제일 나빠요. 그때 진짜 너무 날카로워져 있고 누가 말을 걸면 굉장히 차갑게 대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며칠 동안 신경이 쓰여 또. 그게 그렇게 한 게요? 아이 그렇게 말하지 말걸 해서 신경이 쓰이고 트러블을 자주 일으킨단 말이에요. 말싸움을 자주 해요. 일하면서 거래처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은 항상 에이씨 괜히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가 되는데 그래서 에휴 가급적이면 싫은 소리 안 해야지. 아유 맞습니다 하고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고통이 좀 오는 좀 이게 있는데 들 안 그런가 보지? 저는 이제 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아 버릇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저자세가 됐어요. 제가. 네, 이게 또 다른 문제인데 제 스스로가 너무 저자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자괴감이 들 정도로. 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막 싶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뭐라고 해야죠? 그 자신 있게도 아니고 아무튼 당당하게 요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굽신거리면서 부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원래는 안 변해버렸어요. 그랬는데. 네,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그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자세가 몸에 배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일 때도 굽신굽신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동생의 몸으로 빙의된 사장이 위험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몸에 밴 자세 때문에 저 사기꾼을 잡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똑같은 경우네요. 어쩐지 약쟁이가 이렇게 몸을 옆에서 보면요 어깨가 안으로 휘고 등이 배꼽 쪽으로 말려 있어요. 맞아요. 그게 기본 자세가 됐어요. 약간 쥐며느리가 말리기 직전에 자세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을 앞으로 쭉 빼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항상 인사하는 자세로. 그 심슨 가족에서 그 회장님 캐릭터
맞습니다. 아, 그게 네. 몸에 배있구나. 네. 걱정스럽겠네요. 네. 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생의 기본 세팅값이라는 거 불교에서 정해줬죠. 오온성고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에피소드 9 증상만고. 발음 한번 해주세요. 증상만고. 증산만고. 왜 증산 말고 증상 증상 말고. 증상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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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쭐거리다 실패하는 고통이래요. 네, 이제 요거는 불교에서 말한 팔고에 있는 건 아닌데, 사실 우쭐거리다 실패하는 거라고 하면 뭐 행동이나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니까 이것도 오온성고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재밌었어요. 요거 재밌었죠. 네. 여기 나오는 여기에 렌탈 삼촌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렌탈 아저씨의 경쟁자죠. 렌탈 삼촌의 어떤 오너, 창립자를 일컬어지는 사람이 젊어요. 매우 젊고 잘생겼습니다. 오지오 닮았습니다. 오지오. 미남에. 이 사람이 수많은 렌탈 삼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벌이는데 무슨 광란의 세미나예요. 뭐 종교 행사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세미나를 벌면서 돈을 엄청 벌고 있다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 동네에.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이 렌탈 아저씨들을 찾아와서 자기 남편이 이상한 데를 다니고 있다. 좀 뒷조사를 뭐 하는 데인지 가서 좀 알아봐 달라라는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렌탈 아저씨들이 그 렌탈 삼촌 세미나장을 몰래 잠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장을 보고는 이 의뢰자의 남편을 빼와서 너 정신 차려라. 여기서 가면은 한 달에 돈 얼마씩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다 뻥이다. 저 사람 지금 돈 버는 거 보니까 다 세미나에서 니네들이 낸 돈이 저 사람 수입의 전부야. 렌탈 삼촌 렌탈 의뢰 받아서 버는 돈 하나도 없어요. 저거 사기입니다.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죠.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이 사기로부터 저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사명으로 렌탈 삼촌 세미나에 참여한 다른 무지한 참여자들을 하나둘씩 설득해서 구출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디 모이냐면 이 렌탈 아저씨네 이 샤바다바 카페에 또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너무 좋은 말 해준다면서. 그래서 또 하나의 세미나가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이 점점 우리한테도 이런 세미나, 이런 콘텐츠가 있나? 하면서 점점 이 세미나를 크게 벌려, 점점 크게 벌려. 하고. 맞아요. 쇼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샤바다바의 점원이 사장도 자기네 카페 와서 세미나 하니까 매상에만 오르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도 거기에 일원이 돼서 나중에는 가슴에다 물풍선 이만한 걸 넣고서 구우지 고자.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일을 벌이다가 나중에는 큰 코를 다치게 되죠. 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좀 감동이 있어요. 마지막에 가면 감동? 살짝 마지막이요? 뭐랄까 이 세미나를 여는 렌탈 삼촌의 그 창립자 보부입니다. 보부. 우리말로는 밥인데 우리말로 밥. 영어로는 라이스. 영어는 아니죠. B.O.B. 밥. 아니 우리말로는 밥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말로 밥. 그럼 영어로는 밥. 밥. 그렇게 길게 안 할 것 같은데요. 뭐. 이 사람이 그 세미나를 여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개 숙인 그 장년층들을 위한 힐링이죠. 힐링 사업. 아무튼 약간 사입이나 다단계는 다 그렇게 핑계 대지 않나요? 네. 핑계는 그렇다고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10,000원짜리 수건밖에 안 팔잖아요. 입장료 따로 받고. 따로 받고. 네. 아무튼 밥에 나는 좀 감동이더라고. 나는 그 그래요? 거기에 그 밥의 세미나에 약간 가서 고무되신 거 아니에요? 약간 밥의 세미나에 가서 당신들은 발 닦는 타올이 아니다. 당신들은 뽀송뽀송한 송월 타올이다. 하면서 어떤 그런 거에 희망을 갖고 막 그 열광하는 그 장년층 아재들을 보니까 보지 않았잖아. 금방이라고. 먹히는 연령대이신가 봐요. 보지 않았다. 나중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 렌탈 오야지. 그거? 그 돈 벌라고? 것도, 그 돈 벌라고? 네. 그러니까 연봉 6,000만 원. 6,000만 원 벌자고 이걸 하냐? 그것서 막 같이 와 하면은 기운도 아니야. 받고. 아니야. 안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쭐거리다가 이 코타키 형제가 네. 우리가 보부보다 세미나 더 커졌어 하면서 우쭐거리다 이제 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의도치 않게 이 렌탈 아저씨 오야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1화에서 그 동생이 모노 자전거에 치여서 쓰러져 있다가 자기가 못 간 렌탈 일을 가해자인 동생 형이 다시 가게 되면서 이 렌탈 아저씨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냥- 그분이 그렇게 높으신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렌탈 아저씨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데 네. 또 나중에는 가서 이제 그 사람이 계속 의뢰를 주니까 음. 어떤 뭐 중간 관리자거나 뭐 이게 되겠구나 정도는 알았지만 사장이다 하더라도 설사 대단한 카리스마를 한번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런 장면이 있고 우쭐거리다 망신당한 경험은들 많죠. 많아요. 네. 저도 이제 구독자가 한 10,000명쯤 되면 우쭐 한번 걸어볼 텐데요. 구독자가 그래도 1명 줄고 2명 늘어서 다 합하면 10,000명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플랫폼 한 100개 쓰고 있어서 100명씩이지 한 곳으로 모으면 그렇게라도 믿자. 네. 그 세미나를 하면 되겠다 너가. 너가 저 쪼레 팟캐스터들을 모아다가 네. 세미나를 해. 희망을 주는. 하루 한번 모아볼까요? 뭐 우쭐거리다 뭐 망신당해봤습니까? 나도 있긴 있었을 거야. 근데 기억이 안 나. 저도 이런 치료에 있어가지고 이제 내가 몇 번 이렇게 비슷한 질환을 몇 번 치료하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 병에 대해서는 마스터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치료에 욕심을 막 부리거든요. 그러면은 하루에 여러 차례 나눠서 해야 되는 걸 빨리 낫게 한다고 막 하루에 막 좋아진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종종. 근데 그 사람은 모르잖아요. 환자는. 응? 이게 과하게 내가 이거 받는 건지 나눠서 해야 될 걸 일단 아프니까. 아파요 하는 컴플레인. 네. 자극량을 맞춰야 되는데 아, 막 한 반나절 하루 정도 아플 정도를 막 맞춰야 되는데 이분 이제 내가 자신 있고 빨리 낫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 이제 환자분들이 아파서 안 오신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는 흔하고 흔하고. 다 나아서 너무 안 오실 의욕을 수도 있죠. 부리다가 흔하고 그렇군요. 그뿐만 아니라 뭐 부끄러운 일도 많죠. 많죠. 우쭐거리다. 우쭐거리는 좀 센 척하다가 망신당한 거 좀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는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될 때 아주 호기롭게 일어납니다. 호기롭게 뒤도 안 보라보고 너 심사숙고해서 하는 말이야? 며칠 동안 오랫동안 생각했어. 그래 알았다. 행복해라 하고 탁 나가죠. 네, 한 일주일 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게 되면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뭐하니 하고서 아이고 그때 다시 생각해봐. 차라리 그 앞에서 다지가랭이라도 좀 잡다가 헤어졌다면 다시 전화를 하더라도 혹시 마음에 안 바뀌었니? 라고 하기가 좀 적인데 아주 호기롭게 응 알았어 하고 딱 나갔는데 그렇게 됐을 때 생각이 나네요. 일본은 다시마죠. 한국은 미역이고 주로 먹는 게 그렇습니다. 일본은 다시마를 먹고 많이 주로 그래요. 한국은 미역을 주로 먹고 둘 다 먹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시마나 미역을 먹는 국가가 한국하고 일본밖에 없대요. 이 풀을 왜 먹냐고. 이 풀을 막 잔디 먹는 것 같은 거라도 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갑자기 그 미역 파는 사기꾼이 생각나서 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10회 에피소드 10은 노고입니다. 노고가 뭡니까? 늙어가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불교에 말하는 8고 중에 하나죠. 생로병사, 육체의 고통 중에 하나인데요. 노고가 많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노고가 많다. 그거랑은 다를 겁니다. 다르죠. 네. 늙는 고통도 노고고 노동의 고통도 노고잖아요. 네. 둘 다 노고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빡세게 하면 금방 늙어요, 사람이. 그렇죠?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행불자가 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이 코타키 형제의 아버지가 발견되는 네. 회차예요. 이 형은 코타키 형제 중에 형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늙고 치매에 걸린 채 시설에 있다라는 거를. 하지만 이거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괜히 다른 가족, 내 동생이나 에게 알려서 이 고통을 나누지 말아야지
이 걱정을 나누지 말아야지라고 해서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죠. 일단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있고, 그래서 젊을 때는 그렇게 어떤 뭐 한량의 어떤 천하의 어떤 자유인의 그냥 여자도 엄청 그냥 만나고 다니고 카사노바 어떤 시대의 풍운한 이런 사람 같은 아빠였는데, 이제는 늙고 치매에 걸려서 거동도 불편한 채로 시설에서 간호사에게 성적 농담이나 던지는 그런 추잡한, 늙었잖아요. 그리고 가족도 아무도 찾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거기서 난 하나 또 웃긴 게, 거기 아버지의 그 처지와 또 병행해서 이 형의 처지가 나오는데, 이 형이 처음 그 아버지가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만나러 갔을 때는 입시학원 강사일 때였어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녔잖아. 이거 10만 원짜리라고 아빠한테만. 아빠가 내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면 저런 싸구려 가방 갖고 다니는 리가 없어. 이거 10만 원짜리야. 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형이 이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대단한 후회를 느끼고, 아버지가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찾아갈까 말까 하다가 찾아가 봤다가 아유 아니나 다를까 후회를 엄청나게 하죠. 괜히 만났다 아빠를. 나 혼자 말고 함구해야겠다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라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학원 계약이 종료돼서 백수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재취업의 고통을 겪게 되죠. 취업을 막 해야 되는데 잘 안 잡히는 거야. 이제 돌아보면 당연해. 이제 청춘도 끝났고 이제 나이 드는 아저씨인데 새롭게 뭘 시작하게. 왜냐면 젊고 싼 사람들 많을 텐데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찾질 않죠. 시간은 존나게 많아. 백수라서.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리느라고 취미가 없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괜히 트럼프 카드 꺼내놓고 막 카드 쌓기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해. 허무의 고통에 빠지는 거죠. 늙어가는 고통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문지기가 집에 들어가면 하면서 막 끙끙 앓으면서 막 쓰러져서 잔대매요. 몸이 너무 아프고 남들 살리고자 내 몸이 막 그리고 막 휴일에는 또 뭐 가족 뭐 행사에 막 자식 뒷바라지에 너무너무 힘들다. 어쩌다 아무 일 없는 날은 장모님 생신, 어쩌다 아무 일 없는 날은 우리 엄마 처제 뭐.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제가 가족을 챙기진 않고 제 일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몸이 부서져라 하고선 살다가 한 50쯤 돼서 이제 자리 잡고 여유가 생겼어. 그때 가서 이제 내가 뭐를 좀 이제 내 삶을 좀 살아봐야지. 자식도 다 컸으니까 했는데 이제는 골병이 들어가지고 몸이 뭐 50견이라서 팔도 나 스쿼시 젊을 때부터 스쿼시 진짜 쳐보고 싶어서 이거 어깨가 안 올라가 이제. 이제 등산 좀 다니고 좋은 거 좀 많이 봐야지. 허파가 관절 다 안 돼. 고관이가 나오고 할 것도 없고 이제 와서 뭘 새로 배우려니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눈도 침침하고 뭐 취미도 배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은 나는데 할 일은 없고 또 주변에 또 친구들이나 만날까 하는데 다들 또 뭐 자기 삶은 바쁠 테고 그러면서 인생이 내가 뭐 때문에 살았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면 쌓아 올린 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저걸 쌓았지. 가만 생각해보면 근데 저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쌓아놓은 게 없으면 몰라. 있는데 그게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그러면 없으면 뭐 여기지만 쌓았는데 저거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저걸 왜 했어? 걔 고생만 존나게 평생을 내가 원한 것도 아닌 걸 쌓기 위해서 내 평생을 다 썼다니 라면서 늙어가는 고통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몸이 아픈 거는 누구나 아프지만 그렇게 후회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자기가 쌓아온 걸 봤을 때 잘했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이제 평생을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쌓아 올린 것들을 보면서 원래 이거 말고 이렇게 요 모양으로 쌓으려고 했는데 좀 살다 보니 계획이 계속 수정되면서 다른 모양이 되었더라 정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쌓긴 쌓았는데 애초에 내가 원하던 게 아니다. 애초에 내가 원하던 게 아니고 그냥 엄마가 시켜서 했거나
이 사회가 그렇게 살아야 잘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했거나 해서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게 남이 원한 걸 쌓았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굉장히 고통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내 마음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겠죠. 근데 대부분 그 피라미드처럼 밑에 한 80 혹은 뭐 70%의 사람들은 남이 원한 걸 쌓아 올렸네? 라고 하지 않을까. 근데 뭐 그것도 자기가 자기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느끼겠지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째 약쟁이는 평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쌓았다고.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뒤로 돌아볼 때는 미화된 과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았지 그때 정말 좋았어. 뭐 그럼 그런 사람은 저 70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되게 많지 않아요? 네. 남 보기에는 뭐 그렇게 대단치 않아도 그냥 내가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자기가 일군 것에 대해서 그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 계속 하시고 옛날에 내가 이만큼 했었는데 어쩌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근데 또 우리가 보면은 저 사람은 참 많은 것을 잃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그 공허한 어두컴컴한 방 안에 불을 끄고 윗두리만 입고 빤스는 벗고 방 안에 이렇게 착 앉아있을 때 장판에 엉덩이 살이 쩍 하고 달라붙었다 떨어질 때 그런 어떤 그 자기만의 시간에 빠져있을 때 자기 삶을 굉장히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를 돌아서 생각해보면 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또 여전히 드네요. 삶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약쟁이도. 그렇죠. 약쟁이나 문지기 같이 이 사회 지도층으로 꼽히는 사람들도 그렇죠. 자기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야. 그걸로 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이면 그게 쌓여서 평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불만족의 하루가 쌓여서 쌓인 저 탑인데 그걸 돌아볼 때 내가 좋았어, 잘 쌓았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죠. 대안은 없어요. 바빠서 성찰할 시간을 안 주는 게 그게 이제 80년대 방식이죠. 어쩌면 정신 건강에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실제로 그런 저희가 있어요. 노동자를 부릴 때 하루에 12시간씩 쉴 틈 없이 부려야 딴 생각을 못 한다. 라는 진짜 그럴 수 그 영국 있겠다. 산업사회 초기에 그런 이론들이 있었어요. 쉴 틈 없이 일하게 하고 퇴근하고 독주를 한 잔 줘라. 아무튼 너무 바빠서 성찰을 못하고 있다고 약쟁이가.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러면서 자기를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바쁘게? 바쁘게 살아서 이 삶이 다 그냥 그런 거 없으면 후회할 시간, 후회라기보다는 심심하고 괴롭고 외롭고 이런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우울하고. 근데 그런 시간, 그럴 틈을 안 주고 과제를 주는 거죠. 다음 과제는 이것이다. 다음 과제는 똥 치우기. 다음 과제는 밥 해주기. 다음 과제는 학원 알아보기. 뭐 다음 과제는 대학 보내기. 결혼시키기. 전셋값 마련해주기. 미션을. 그렇게 과제들이 있으니까 바빠서 이제 성차리고 뭐고 할 시간이 없는 거죠.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그래서 사람들을 그런 과제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좀 그런 건 있는 것 노년 같아요. 때부터는 과제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은 참 이게 늙어가는 게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뭔가 지나온 세월을 자꾸 되돌아보게 되고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는 게 오히려 더 진짜 노고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노고가 많네요. 그러면은 왜 울먹거리지?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와요. 오늘 그럼 50만 원 용돈 보내드립니까? 아니요. 왜요? 각자 선생님 이제 분가했는데. 그치, 각자 가정인데. 그럼요. 남의 집이 지옥이. 부모님 인생인 거고. 다만 그냥 조금 인간적으로 맞아요. 좀 그런 거 그렇다는 있죠. 저도 늙었을 때, 제가 늙었을 때가 어떨까 생각하면
되게 괴로울 것 같아요. 왜 내 삶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요, 꼭 살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심심해서 네, 그런 것들 있잖아. 심심하면 생각할 시간이 많고 생각이 좋은 생각으로 이어지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하면서 사람들 TV를 본다든지 그렇죠. 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안 주고 그냥 허허후호 웃으면서 지나가는 시간이 필요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서 넷플릭스도 못 깔고 뭐 이렇게 되면은 되게 후회하고 뭐 후회까지 아니어도 뭘 후회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후회가 아니라 우울이. 우울하고 심심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몸은 괴롭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맨날 진짜 진심이신지 아닌지 몰라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막 그런 말씀 하시는데 어쨌든 몸은 아픈데 몸도 아프고 몸도 내 마음같이 안 움직이고 괴로운 그런 마음이 들면 그런 게 우울함이랑 연결되기가 참 쉬울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한 사회의 발전 단계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시사회에서 농경사회에 갔다가 초기 산업사회에 가서 초기 산업사회는 틀에 박히게 움직이잖아요. 9 to 5로. 그리고 초기 산업사회에서는 때려박는 노동력 이코르 생산성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볼트를 한 번 더 조이면 제품 하나가 더 생기는 거니까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게 사람을 때려박으면 노동력을 때려박을수록 생산성이 비례하게 높아지는 거니까 정신없이 일하는 거죠. 막 우리 7, 80년대처럼 막 아버지 세대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 그런 생산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주고 우리 사회는 그걸 설계만 하는 설계는 창의적인 작업이 돼야 되니까 사람이 바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여유를 갖고 노동 환경도 더 좋아지고 주 5일 근무도 하고 주 4일 근무도 하고 주 3일 근무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사람이 여유를 갖게 하고 딴 생각을 하게 하니까 창의적인 생각이 나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 설계를 하게 되고 그거를 그러면 저 초기 산업 사회가 가져가서 막 나사 조여가면서 바쁘게 아무 생각 못하고 생산하는 것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나는 생각하면 우울해지니까 초기 산업 사회에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나사를 조일 테야 로 가겠다는 약쟁이. 예, 저는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해석이 좀 이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보는 그런 때가 또 있지 않아요. 안 그러면 꼰대 되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하던 건강한 대로만 생각을 하니까. 하게끔 만드는 뭔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거를 근데 찾으려면 어쨌든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남들한테 버럭 해놓고선 아무것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맨날 버럭하고 미안한지도 모를 거 아니야. 아니 미안한지만 알고 버럭은 야, 계속 하시면 엄청 참고 있는 거다. 어? 야, 100번 할 거 지금 내가 한 2-3번 하는 거다, 약쟁이. 그렇구나. 진짜 괴로우시겠다. 나 귀에서 고름 나와, 요즘. 진짜 거짓말이 아니, 진짜 아니라. 그럼 97번 참으면서 괴롭고 2-3번 하고 화내고 나서 또 괴롭고. 후회하느라 괴롭고.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늙어가는 고통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에피소드 10이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 11에서는 생고, 태어나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것도 생로병사에 포함하는 고통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가 태어나는 건 아닌데, 사장이 진정한 자신으로서 그동안 감추고 있던 자신의 진정한 모습 인정하고 그대로 내보이게 되면서 새로운 존재로서 시작하는 회차가 되죠. 에피소드 앞부분에서도 좀 힌트가 나오니까 그냥 공개를 할까? 네. 해도 성 전체성에 대한 깨달음이 여기라고? 네. 그래? 그래서 사장이 사실은 동성애자인데 그거를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는 그리고 그 불이익을 피해서 자기가 숨어드는 뭐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당당하게 맞서는 동성애자로서의 삶을 개척하기로 마음먹는 그런 회차입니다. 그렇게 마음먹기까지 사장이 겪는 그 알을 깨우고 나가는 그 고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는 고통이죠, 이거는. 아세요? 모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나의 존재를 새롭게 시작하는 뭐 그런 고통, 뭐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습니까? 없는데요.
전혀 없죠. 저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 고통스러웠던 것으로 태어날 때 애기들이 다 울잖아요. 고통스러워서. 근데 여기서 네. 이게 요 에피소드 11의 마지막 장면 여기서 형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실수를 하잖아요. 사장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위로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너무 재밌어. 그렇게 뭐 원래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거고 행복한 거다. 그 편이 훨씬 더 행복할 거야. 맞다고. 자기는 이제 안심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좋은 말 해주신 거 좋은 말씀. 크게 한 방 먹고 벽장에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아 그러네요. 형도 재탄생했네요. 그렇게 형도 그 벽장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면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 너무 본인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 맞아. 아 그런 것도 우리 재탄생의 고통이라고 합시다. 얘기해보면 어떤 나의 실수로부터 나를 나의 잘못된 점을 깨닫고 부끄럽지만 그걸 사과하고 새롭게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 그 장면이 되게 좀 감동적이에요. 네, 좀 그 카운터에서 눈시울이 좀 되더라고. 또 형이 뭔가 표정이나 이런 게 되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돼? 어리숙하다고 해야 되나? 얘기할 때도 말을 약간 더듬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도 말을 더듬는데 뭔가 단호한 막 진심이 막 느껴지면서 되게 감동적인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이 드라마 중에서 최고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뭐 최고의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보브 네트에 타월 얘기하고 하는 눈시울이 붉어지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최고의 장면으로는 이 마지막 에피소드 12 12 애별리고 이 장면이 저는 최고의 적이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에피소드 12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는 시청자들은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 거고 어떤 그 소품 중요한 소품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발견될 거고 그걸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감동이 좀 있어요. 애별리고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죠. 우리가 이거 일부에서 원증회고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원증회고가 크냐 애별리고가 크냐 어느 고통이 더 크냐를 얘기를 했었죠. 그때 약쟁이는 원증회고가 더 크다. 싫어하는 사람을 안 볼 수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좋다를 선택했고요. 문지기는 애별리고가 더 크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서 싫은 사람과도 함께 있을 것을 감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 12회가 애별리고인데 이 형제가 특히 이 형 코타키가 애지중지하던 사장과의 이별이 나옵니다. 사장이 에피소드 11에서 자기 성 정체성을 그대로 이 사회에 감추지 않고 감춘다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이익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내 성 정체성 마음이 딱 하고자 하는 방향 그대로 살겠다를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에 의해서 사장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죠. 카페를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그를 떠나기 전에 1박 2일로 이 코타키 형제네 집에 놀러가서 투숙을 하는 그래서 이 셋이 즐거운 한때 요리도 같이 해먹으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헤어지게 되는 그런 그렇게 에피소드가 마무리되는 전체 프로그램이 마무리되는 그런 회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또 다른 여정의 시작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그렇죠. 끝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에피소드 이게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 시즌 2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나는 이거 소재는 다 고갈됐다고 봐 여기서. 좀 뒤로 가서 쥐어 짜내는.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원증회고나 구부듣고 광부수고 이 제목에 걸맞는 그런 고통을 잘 보여주는 매주 새로운 의뢰인들이 등장하면서 컨셉에 맞게 잘 갔던 것 같은데 이 뒤로 갈수록 이 주인공 세 사람의 개인적인 인연, 관계를 다루는 내용으로 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소재는 뭐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저는 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멘탈 아저씨로서의 에피소드가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끊어지고 갑자기 출생의 비밀. 그치, 출생의 비밀로 가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저는 초반에 이 재밌는 컨셉을 좀 이제 많이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봐온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보게는 돼. 그렇죠. 또 짧기도 하거니와 20분밖에 안 되니까. 보통은 렌탈 아저씨로서의 에피소드를 매회 넣고 이런 가족 뭐 관계 출생의 비밀 이런 뭐 거를 이런 거를 사이사이 넣을 법한데 여기는 갑자기 뚝 끊어지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맞아요. 딴 드라마처럼 갑자기 변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점은 안 그랬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앞에 렌탈 아저씨라는 소재가 참신해서 좋았던 사람들은 좀 소원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사장하고 헤어져서 이제 사장이 가는데 이 형제들이 이 사장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할까 하다가 이제 가면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데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어쩌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함구하기로 결정을 하고 가는 그 장면에서 아쉬움을 하나 탁 해소시켜주는 소품이 하나 나와요. 어릴 때 사장과 이 코타케 형제들이 사장이 아주 어릴 때 어린이 시절에 한번 우연찮게 만났을 때 이들을 엮어주는 그 소품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서 그때 그 오빠들이 렌탈 아저씨들이었어요 라면서 알게 되는. 그래서 그때 그럼 그 꼬맹이가 너였어? 하면서 셋이서 오랜만에 재회한 가족처럼 마치 화기애애하게 반가워하는 그 장면이 한 번 있는데 그거로서 조금 해소가 되죠.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다 아시나? 듣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도 모를 거야. 뭔 소리지? 할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헤어지는데 드라마에 항상 그 에피소드 말미에 나오는 서정적인 음악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쭉 깔리면서 나오는데 음악하고도 너무 잘 어울리고 눈물이 참 잔잔하게 흐르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이 전 제일 좋았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출생의 비밀을 얘기해주는 게 나을까요? 아닌 이 형제들처럼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사장 입장에서. 사장 입장에서 얘기를 듣는 게 나을지 안 나을지 그거죠. 내가 사장인데 이런 상황이면 나는 남들이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이 코타케 형제면 나도 알려줄 것 같아. 왜냐면 말하고 싶은 걸 못 참으니까. 나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못 참아서 얘기할 것 같은데 사장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때까지 이제 아빠라고 믿고 아빠는 맞잖아요. 아빠는 맞지. 아빠는 맞잖아요. 아빠는 맞는데 아빠에 대해서 좋은 환상. 이미지를 되게 갖고 있었고 중간에 뭐 자기 힘들 때 아빠한테 기도하고 하잖아요. 자기 뭐 여자친구가 뭐 시험 칠 때도 아빠한테 기도하고 하는데 실망이 엄청 클 것 같지만 그래도 다 알게 되면은 또 좋은 형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럴 것 다 까는 겁니까? 아니요. 형제인가요?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사장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사장의 여자친구가 사실은 자매였다. 그 출생의 비밀에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달은 형제였다. 하여튼 알려주는 편이 좋다. 알려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저도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왜 안 알려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얘기는 숨겨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는 숨기되 그냥 다른 좋은 가족들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알려주면 사실 더 남은 생에 외롭지 않게 나를 응원해주는, 게다가 그 다른 관계로 다들 알고 지내서 이 사람들이랑 잘 지내왔던 것도 이미 친한 사이인데.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저도 왜 안 말해주는지는. 근데 쓰레기 같은 아빠라고 하잖아요. 다 얘기했는데. 쓰레기 같은 아빠 한 명, 세상에 한 명만 있는 거 아니잖아. 자기가 겪었던 그런 힘들었던 거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또 좀 주저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보통 아빠는 아니잖아요. 사실 뭐 자기 엄마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만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됐고 증오심으로 아빠로서는 빵점이죠. 네. 아빠로서 빵점이죠. 아빠로서는 마이너스고 완전 인간적으로도 되게 뭔가 연민의 정이 안 들 정도까지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되게 예쁘고 귀엽고 진짜 내 동생이고 한데 그런 사람한테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당신 아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되잖아요. 아빠 얘기만 쏙 빼면 아빠 얘기만 빼면 되잖아요. 아빠는 죽은 걸로 그냥 두고. 아빠는 죽었는데 사실 이때까지 내가 쓰레기 같은 아빠라고 했던 그러네. 우리 아빠 쓰레기라는 얘기를 계속 해봤었네. 아, 그 얘기만 안 했어도 뱃사람. 하는 건데. 아.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라마는 막을 내리고요. 최근에 문지기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방영되는 완다비전이 너무 재밌고 이거를 안 보고서는 앞으로 나올 어벤져스 시리즈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네. 드라마다. 네. 이거 꼭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갔잖아요. 그쵸. 미국 가서 2주간 격리하는 동안 호텔에서 디즈니 플러스 가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디즈니 플러스 못 보니까 2주 동안 그거를 쫙 본 다음에 바로 격리 해제되자마자 다시 바로 귀국했는데 너무 재미없어요. 이거 뭐 한번 틀면 호로록 다 본 데는 뭐 호로록 하지만 이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건 진짜 틀면 다 봅니다.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 그 완다비전도 회차당 20분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 20분을 끝까지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재미없어갖고 2주 동안 보시라고. 하루에 한 개씩. 네, 너무 호로록 보게 된다. 뭐 보고 그렇게 재밌다고 한 건지 모르겠네. 예전에 그 완다 그 만화책들 네. 마블 코믹스를 보면은 옛날에 나왔던 만화책이니까 8, 90년대 네. 어떤 그런 그림체라던가 그런 네. 분위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가 이 지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어떻게 그걸 재현을 할지 머리를 엄청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트콤 형식으로 그쵸. 그런 거다? 완다 비전이 텔레비전이잖아. 텔레비전에 완다를 앞에다가 붙인 건데 이렇게 붙이면 아니죠. 완다와 비전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뜻도 되고 완다가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이라는 뜻도 되고 그러면 옛날에 만화책의 그런 컨셉을 갖다가 쓸 수도 있고 코믹스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야 이걸 이렇게 믹스를 하는구나. 근데 그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다비전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그 완다비전의 그 컨셉이 뭐냐면 이번 그 편부터 10편까지인가 있는데 액자 속 액자 구성이에요. 그래서 완다와 비전이 미국의 하여튼 그 어떤 시골 마을 웨스트뷰라는 마을에서 완다와 비전이 결혼 생활을 해요. 이웃들도 살고 있고 인구 3,000명의 소도시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비전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비전인 걸 걸리면 안 되니까 얼굴을 이제 사람 얼굴로 변장을 해가지고 이게 생활을 하는데 처음에 1회가 흑백이고 얘네 둘이 뭐 서로 농담 주고받을 때 방청객들 웃는 소리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50년대 시트콤 분위기고 배경도 50년대고 소품이나 의상, 차 이런 것도 다 50년대. 2회는 여전히 흑백인데 조금 세련돼서 60년대야. 3회 가면 이제 컬러로 바뀌거든요. 70년대 시트콤이에요. 그래서 뭐지? 그냥 이 히어로들 데리고서 시트콤을 찍었나? 하여튼 거기서 그 나오는 거는 완다가 결혼 생활하는 게 TV로 나오는 거예요. TV로. 왜 TV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TV 밖 생활도 있어요. TV 밖 생활은 2020년도예요. 20년대. 그런 내용인데 완다가 소종의 목적 때문에 그런 시트콤을 비전과 함께 찍고 있는 거죠. 근데 좋다 이거야. 그럼 왜 그 시트콤 50년대부터 이렇게 쭉 나와서 결혼 생활하는 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로 보이냐? 완다라는 만화가 50년대부터 나와서 그때 분위기를 살린 거다. 그 차용이 온 거다. 그건 좋다. 차용이 왔을 때는 50년대부터 완다가 그 액자 속 액자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완다는 50년대 흑백 시절부터 시작해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는 거를
보여주는 거냐, 찍는 거냐, 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7화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6화까지밖에 못 봐서. 7화를 봤거든요, 저는. 네. 지난주에 미국에 가서. 근데, 거기서는 또 뭐가 나옵니다. 네. 그 이유가 해명이 돼요, 그럼? 아니요. 그래서, 왜 저러나. 근데 이게 보는 재미가 뭐냐면, 이제는 진짜, 앞에 거 안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까지 왔잖아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그렇죠. 네. 재미가 많이 떨어지는 거야. 중간에 보면 영화랑 이어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타노스 하기 전 장면이랑, 그리고 거기 나오는 배우들이 그 이전에 어떤 배역이었고, 누구의 뭐였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대충은 알거든요. 저도 막 많이 아는 거 아니라 그냥 유튜브로 봐가지고 아는 건데, 그런 주변에 코믹스에 등장할 만한 영웅들, 히어로들이 엄청 많은데, 그거를 이제 요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최대한 안 거슬리게 자연스럽게 집어넣는가, 이거를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퀵실버도 그렇고, 죽었다가, 다시, 토니가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아니지, 헐크가 쳐가지고 살아난 사람들, 분립 현상. 그러니까 헐크가 건틀렛을 끼고, 딱 튀겨서, 죽었던 사람들이 세계의 절반이 다시, 우주의 절반이 다시 살아났고, 사건을 분립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이제 되살아난 그 흑인 여성, 요원. 그 요원이 캡틴 마블의 친구의 딸이었고, 캡틴 마블의 친구가 지금 소드라는 어떤 기구를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기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전의 캐릭터를 보면은 다 뭔가 딱딱 들어맞게끔 판들이 지금 짜여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가 들어맞죠? 소드의 목적이 뭔가요, 그럼? 무기를 어떻게 다루는 멋있게 나와요. 그런 것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됐고, 또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래 막 흐트러져 있던 거를 갖다가 자기네들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이제 넣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뭐를 짜서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는 거구만,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로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드라마 이번 나오는 요거 다 끝나고 나서 팔콘이랑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랑 그게 드라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도 유치하게 나오니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블랙 위도우 영화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드라마를 안 보면은 진짜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디즈니 입장에서도 사실은 드라마를 안 보고서는 극장에 가서 저 영화만 봐서는 잘 모르게끔 해놔야 자기네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확보에도 더 유리할 테고, 그런 적은 있겠지만 어쨌든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퀵실버가 다시 나오거든요. 퀵실버가 다시 나오는데 그게 그냥 다 얘기하면은 그게 엑스맨에 나왔던 그 배우잖아요. 엑스맨 배우가 일로 왔군요. 네. 그게 엄청난 그거였어요. 6화의 마지막에 엄청난 이슈였어요. 왜 제가 왔냐? 네. 평행우주냐? 그렇죠. 재미없죠? 네, 저는 어벤져스 하나도 안 봤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봤다고? 네, 한 편도 안 봤어요. 야, 좋겠다. 참 부럽다. 진짜 부럽네요. 그래서 엑스맨도 이제 들어갈 거고, 데드풀도 들어갈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그런 판을 지금 짜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시간 없어. 다 보려면. 근데 이거 디즈니 플러스가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미국 가서 봤으니까. 듣는 사람도 별로 없을 텐데.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약쟁이가 가입해서 우리 아이디 하나 주는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아이디 여러 개 쓸 수 당연하지.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어떻게 알아요? 디즈니를? 미국 가서 봤잖아. 아이 참. 맞다. 애플 TV는 각자 하는 걸로. 그래서 제 결론은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가 더 재밌다. 완다비전보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완다비전 진짜 재미없는 거야. 진짜 이 5점짜리예요, 코타키 형제. 이거 5점짜리라고? 저 이거 추천하시면서 너무 재밌다고. 와, 내가 이걸 진짜 10분 보고 이걸 추천했다니 이제 정말 내가 대견하고 우쭐거리다가 망한 경험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증상 만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코타키 형제와 사고팔고와 네. 덤으로 완다비전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저는 완다비전은 비추입니다. 사실 그 앞으로의 스토리 진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면 공부하는 심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연출이 구려요. 그 장면에서 그 완다가 한번 그 시리즈 중간에 열이 받아서 어떤 자기의 그 에너지장, 자기가 만들어 오는 반구형의 에너지장이 쭉 확장되면서 그 주변에 진치고 있던 많은 그 요원들의 장갑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파괴되는. 그러니까 거기서 배치돼 있던 사람들도 막 도망가겠죠. 얼마나 급한 상황입니까? 뛰는 게 설렁설렁 뛰다. 다리가 엄청 그런 긴가 건 좀 보죠. 가져야죠. 저는 그래서 저 완다비전 저 엘리자베스 올슨만 예쁘더라. 약쟁이랑 너무 닮았더라. 하는 것만 남았어요. 움직이면 꼭 봐라. 그럼 봐야 돼. 이거는 숙제 같은 거죠. 인생의 한 분기점마다 주어진 숙제들 있잖아요. 결혼하고 네. 아기 애 낳고 하는 낳고. 것처럼 애가 지금은 걸어 다닐 때쯤이면 요거 하는 거예요. 완다비전을 그 약쟁이는 뭐 그래도 안 볼 것이다. 자, 중간 그 앞에 단계를 아직 못 해가지고. 그렇지. 완다비전만 봐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해봤고요. 저희는 좀 바쁜데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네. 다음번에 영화는 예고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뭐였죠? 그 이름이 너무 뭐였죠? 이제 늙었나 봐요. 비바리움? 맞습니까? 비바리움? 네, 맞습니다. 다음 영화 비바리움. 비바리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좀 컬트적인 영화니까요. 미리 보실 분들 한번 보셔도 좋겠지만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은 욕하실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저희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작가였습니다. 약쟁이었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まだ眠そうにあくびしながらおはようって薄めで微笑むちょっと遅い朝薄曇りの空